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오늘 이 시간에는 과거에 천재복서로 불렸었죠. 박찬희 선수의 경기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박찬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돼서 3차 방어전이었습니다. 멕시코의 강타자였던 구티 에스파다스와의 경기,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벌어졌었는데 이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BC 국제심판이시고 저희 KBM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축구 전문가 그리고 또 복싱 전문가시죠. 인문학 박사이신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복싱 매니아계의 지존이신 포토바 서준하님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박찬희 선수 경기에 대한 그 언급은 그동안 저희가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여러 차례 이제 녹음도 하고 녹화도 했는데 장원재 박사님께서 참 많은 향수와 기억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박찬희 선수는 좀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인 게 그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생각에 세계 챔피언을 보유하느냐 못하느냐가 마치 그 중진국 대열에 우리가 합류했느냐 아니냐의 지표처럼 생각을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78년인가요? 김성준 선수가 보라싱 선수를 3회 KO로 이기고 챔피언이 된 다음에 그해 12월 30일 날 김상현 선수가 사인삭 모항소리를 13회 KO로 꺾으면서 한국 복싱 사상 최초의 이제 이관왕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79년 3월에 박찬희 선수가 미구엘 칸토를 제압함으로써 한국 그 복싱의 최대 황금기, 그때 대삼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 타이틀을 3명이나 보유. 이거는 꿈 같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김상현 선수가 세계 챔피언 됐을 때도 이제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하면서 볼 수 있다. 한 명이 타이틀을 잃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계 타이틀 보유국이니까. 근데 3명이 됐다? 그때 박찬희 선수가 칸토 선수를 이기고 난 다음날 일간 스포츠 제목이 박찬희 만만세였습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고양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1차 방어전에서 이가라시 리키 선수 상대도 안 되게 이긴다고 봤는데 15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경기 보면은 14회, 15회에는 박찬희 선수가 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펀치를 내밀어서 그걸 맞고 이가라시 선수가 비틀비틀하고 막 로프에 처박히는데도 끝내 KO가 안 나죠. 근데 이제 2차 방어전 상대로 전 세계 챔피언 구티 에스파다스 칸토랑 칸토 리매치를 하죠. 그 리매치에서는 정말 논란 많은 무승부. 저는 사실은 그게 정당한 판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칸토 선수가 2라운드인가 다운을 당하고 5회. 5회. 근데 2라운드에는 분명히 글러브를 캔버스에 짚거든요. 펀치 맞고 그것도 다운이고 5라운드에도 한번 쓰러진 다음에 또 이제 그 오른쪽 손을 바닥에 매트에 짚기 때문에 그 2회와 5회에 넌 카운트 된 거를 녹다운으로 친다고 하면 저는 박찬희 선수가 7회부터 15회까지는 일방적으로 몰렸지만 판정 자체는 정당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 테크니션의 정점에 올라 있는 박찬희 선수가 당대 플라이급 최고의 하드 펀처인 에스파다스와 경기를 한다. 그때 복싱계 은어로는 먹힐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타이틀을 상실한다는 거를 관장님들이 먹힐 것 같아 이렇게 표현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경기 장소가 박찬희 선수의 그 동아대, 모교인 동아대가 있는 부산이었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약간 좀 그 불온한 분위기, 엄청난 기대, 2차 방어전에 박찬희 선수가 보여준 그 체력 저하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본인도 감기 몸살에 걸려서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 마치 불량한 장비를 가지고 전투에 나선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박찬희 선수가 과연 그 천재인 거는 맞는데 훈련을 성실하게 소화하고 있느냐라는 그 의문이 이제 복싱계에 좀 널리 퍼져 있었던 때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앞두고는 모든 면에서 그 기대감, 불안감, 무슨
그 복싱을 통한 무슨 국위선양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최정점에 다 이렇게 올라 있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다스 선수가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일본에서 저 방어전 마치고 나서 패자를 끌어안고 막 같이 울어주는 이런 것도 막 방송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티에스파다스 선수 설명 좀 해주시죠. 구티에스파다스는 그 박찬희 선수가 그 타이틀을 획득했던 그 미겔 칸토하고 같은 고향이죠. 유카탄 메리다. 그 약간 원주민의 피가 흐르는 그 인디오 그 체형의 특징이 좀 키가 작고 그 대신에 굉장히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는데 같은 그 메리다 출신인데 이제 칸토하고는 결이 틀리죠. 완전히 그 하드 펀처. 그래서 76년도에 그 불리하다는 예상을 뒤엎고 당시에 무패였던 그 알폰소 로페즈를 역전 KO로 이기고 챔피언이 되죠. 그래서 그 지금 장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각인됐던 게 그 에스파다스의 1차, 3차, 4차 방어전을 전부 MBC에서 중계를 해줘요. 그래서 1차 방어전에서 그 우리나라의 김학용 선수와도 뭐 2번 싸웠던 그 동양 챔피언 다카다지로 선수를 1월 1일 날 77년 1월 첫날 그 도쿄에서 붙는데 그 텔레비 중계를 보고 야 플라이급에 저런 펀처가 있나 하고 그 우리나라 팬들도 굉장히 경악을 했죠. 그래서 다카다지로를 그 로프에 몰아넣고 뭐 2단 3단 치는데 이거는 플라이급 파워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또 2차 방어전에서 로페즈와 전 챔피언 로페즈와의 시합에서 또 이기고 3차 방어전에서 그 LA에서 그 알렉스 산타나 기도란 선수와 방어전을 하는데 그 시합을 우리나라 중계를 해줬는데 쿠에바스 방어전하고 언더카드였나 뭐 어쨌든 하여간 MBC에서 중계를 해줬는데 거기서도 뭐 진짜 플라이급으로 당치도 않는 그런 주먹으로 KO시키고 또 4차 방어전에서는 후레자와 기미오라는 그 일본 선수와 시합을 하는데 뭐 원사이드하게 이겼다가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레자와 기미오가 그 상처가 깊어서 TKO로 이제 그 시합이 끝나니까 상대방 코너 가가지고 뭐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리고 그 구티에스파다스가 동글동글하게 양파 머리 같이 생겨가지고 좀 귀여운데 그 살인자 본능이 있는 아주 그 무서운 펀처였고 박찬희 선수는 그 장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2차 방어전에서 어떤 체력 한계를 드러내면서 에스파다스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박찬희하고 에스파다스와의 시합이 결정됐을 때 약간 이제 그 같은 플라이급을 해서 좀 레벨이 틀린 게 아닌가. 에스파다스에게는 뭐 칸토는 주먹이 없었지만 에스파다스에게는 홈링에서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에스파다스는 그 이후에 굉장히 그 칸토처럼 롱런할 것 같았는데 그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그 노장 베툴리오 곤잘레스하고 맞붙어서 실수를 하죠. 그래서 좀 페이스에 말려서 2대0 판정패를 당하지만 그 이후에 서너 번, 3번인가 재기전을 해서 다 뭐 KO로 이기고 이제 박찬희 선수에게 도전을 해서 뭐 전 챔피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성기였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박찬희의 타이틀이 굉장히 그 어떤 롱런을 그 막는 그런 그 가롬 그 뭐라 그랬나 분수령이 되는 그런 시합이 된 거죠. 예, 제 기억에도 이 경기를 앞두고 당시 저 굉장히 어리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미 깊이 복싱에 관심을 가지고 펀치라인을 사모으던 시절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경기 예상이 이건 정말 롱런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MBC 권투가 밤에 그 심야에 녹화 중계를 해줬잖아요. 거기서 각인된 구스파다스의 강인한 인생 때문에 약간은 좀 한국 팬 사이에서 조금 과대평가된 면도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제 당시 박찬희 선수 전적은 13전 12승 1무 5KO였고요. 11승 1무 5KO였고요. 그 구티에 에스파다스 전적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은 많지만 지금 그 당시 조선일보에도 보도된 바에 의하면 27승 20KO 5무 3패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4차 방어를 내리다 KO로 이기고 왔고 베툴리오 곤잘레스에서 방어전에서 타이틀을 내놓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판정. 2대0 판정. 예, 약간 그 컨트로버셜 디시전이라 할 만큼
종반전에는 완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는데 이게 채점에 반영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약간 불공정성 논란이 있을 정도여서 굉장히 그 당대 플라이급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 하드펀처였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저는 근데 당시에 이상하게도 박찬희 선수가 이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어린 복싱 팬의 입장에서 왜 그런 낙관이 앞섰는지는 모르겠는데 구티에드 에스파다스는 이상하게 박찬희 선수가 유리하기 좋은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연한 예측이 들었는데 그 실제 경기로 좀 들어맞는 양상이었던 것 같아서 더 흥분했던 기억이 나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런 분석을 할 정도로. 예, 당시 왜냐면 펀치라인을 매달 삼았으니까.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프로그램이었더라 김병조 교수께서 진행하던 프로 이제 복싱 선수들의 이름에 자기의 생애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보라싱 그럼 보라 싱겁지 않은가 네. 그리고 카라스키아는 가라 XX야 그리고 박찬희에서 찬란한 희열을 맛본 사나이 이 경기 직후에 이렇게 이름풀이를 하셨던 걸 기억하고요. 이 경기는 이제 특별히 제 인상에 남는 그 순간이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박찬희 선수가 다운을 당하잖아요. 근데 관중들이 그 상황이 뭔지를 잘 인지를 못해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워낙 느닷없는 다운이니까 그래가지고 심판이 에스파다스를 뉴트럴 코너로 보내고 1, 2 카운트를 하니까 그때 오오오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 게 있었고 오르테가 레퍼리. 예 그리고 이제 챔피언도 나중에 사실은 경기 전부터 도망 다닐 생각밖에 없었다. 워낙 하드펀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경기가 2라운드 KO로 끝난 다음에 이제 박찬희 선수가 그 체육관 관계자들과 그 코너맨들 그 어깨에 올라타고 막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심판이 박찬희 선수 보고 막 내려오라고 약간 좀 화를 내는 듯한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심판은 네. 승리한 선수 손을 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아직 손 들기 전에 올라갔다 이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통 이제 15라운드까지 예정이 됐는데 2라운드까지 끝났으니까 그 계속 경기를 이제 다시 재방송을 해줬는데 박찬희 선수는 모니터링을 하고 싶고 이철원 아나운서는 챔피언의 멘트를 하나라도 더 따야 되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박찬희 선수는 이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질문을 잘 못 들어서 옛날에 약간 그럴 때 많았어요. 예, 자기 경기 동문서답이 보느라고. 오가 네. 그래서 그때 그 저희 부모님이 아니 경기 좀 이렇게 보는데 그 보게 놔두고 한 번 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때 사실 팬들은 챔피언의 발언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소한 그 기억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준환 씨 얘기대로 에스파다스의 그 전 시합들이 MBC에서 그 진짜 심야에 특집 프로복싱에서 보내주는데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약간 과대 포장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좀 우리나라 선수하고는 뭐 좀 격이 다르다고 레벨이 다르- 좀 네.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에스파다스가 약자는 아니었어요. 과대 포장도 아니었는데 그날 시합은 박찬희 선수의 그 스타일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1라운드에 첫 다운이 없었으면 차라리 그렇게 속전속결이고 박찬희 선수도 그런 식으로 안 나가고 시합이 좀 더 오래 진행됐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관중들이 자리도 제대로 잡기 전에 당한 그 다운이 불씨가 된 거죠. 도화선이 돼가지고 결국 시합은 아주 2라운드에 끝났지만 정말 그 당대에 남는 명승부 아주 주고받는 아주 명승부가 된 거죠. 저는 그 구테 에스파다스의 방어전 중에서 타이틀 획득할 때 알폰소 로펜스를 13회 TKO로 이긴 것 경기도 참 인상 깊었지만 또 방어할 때 알폰소 로펜스 또 한 번 13회 TKO로 똑같이 예, 이길 때 그 일본 복싱 팬이나 한국 복싱 팬 정서에는 그 일본에서의 방어전이 참 인상적이고 에스파다스의 그 인간미나 좋은 매너를 보기에 좋은 경기였기 때문에 그게 어필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복서 자체로만 보면은 그 알폰소 로페스 방어전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정말 강인하고 그 프라이급 제가 그 아까 과대평가된 면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그 약간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어린 복싱 팬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 알폰소 로페스 방어전은
정말 프라이급에 저렇게 강인한 복서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내구력과 펀치력을 보여주면서 그 노련한 챔피언을 능수능란하잖아요. 그 알폰소 아니 베스. 그 당시에 플라이급에서는 로페스가 무적이었어요. 예, 네. 소형 탱커에서 사실 에스파다스가 도전했을 때 에스파다스는 그냥 멕시코 로컬 정도? 그냥 KO 좀 높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LA에서 시합을 했는데 초반에는 로페스가 압도해 나갔죠. 나가다가 중반 이후로 이제 페이스 떨어지면서 막 한 라운드에 막 이렇게 다운되고 저렇게 다운되고 나중에는 뭐 진이 빠졌었는데 결국은 그 시합도 업셋으로 여겨지고 2차전에서는 로페스가 다시 타이틀을 탈환하지 않을까 했는데 더 뭐 어떻게 보면 원사이드하게 그냥 져버려가지고 이제 에스파다스의 어떤 그 강함이 좀 입증됐는데 지금 소중하 씨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에스파다스가 좀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리고 챔피언십 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13, 14, 15. 근데 주니어 플라이급이나 플라이급에서는 그 라운드에서는 거의 KO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번이나 13회 KO로 이긴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2라운드에서 이제 두 번째 다운을 당하고 앞으로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펀치를 내밀다가 훅을 맞고 쓰러지는데 심판이 코너로 데려가서 끝나죠. 근데 그때 그 에스파다스 선수 본인도 그렇고 코너에서도 그냥 담담하게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뭐 항의나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1라운드에 먼저 다운 당하고 두 번 다운을 뺏은 뒤에 2라운드에 역전승한 구도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박종팔 선수가 그 WBA 슈퍼미들급 해수수. 네, 초대 챔피언 타이틀 결정전에서 다시 한번 뭐랄까요, 비슷한 대련을 했다 그럴까요, 그 구조를. 근데 에스파다스는 시합 끝나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외국 선수한테 막 신나게만 했는데 에스파다스는 지고 나서도 좀 치곤해 보이더라고. 예. 에스파다스. 링을 내려가질 않고 그리고- 끝까지 박찬희 선수를 축하해줬어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좀 다른 선수보다 이렇게 약간 졌는데도 이렇게 외국 선수지만 이렇게 좀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 네. 안 돼 보이고 아이고 저러고 어떻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하여간 뭐 이미지도 그렇고 뭐 상당히 좀 약간 좀 정감어리다고 해야 되나? 예, 매너가 워낙 좋아서 그 이후에 제가 스포츠 신문 기사에서 확인한 뭐 선수의 말 해가지고 나온 것도 박찬희는 정말 훌륭한 선수였고 나는 실력에서 그를 이길 수 없었고 댐댐이가 됐네. 예, 자기 패배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앞으로 롱런하길 바란다 이런 멘트를 하는 걸 보고 싫어할 수가 없는 선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때 이제 멕시코에서는 최고의 테크니션인 칸토는 테크닉으로, 최고의 하드 펀처인 에스파다스는 펀치로 제압을 했다. 그래서 화제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이제 기록 필름이나 뭐 대한뉴스 또 오늘 볼 필름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박찬희 선수는 세계 타이틀 매치 때마다 태극기를 그려서 이거를 이제 머리에 이마에 띠를 두르고, 그리고 트렁크에는 동아대라고 새기고 나왔죠. 그때만 해도 복서가 대학을 다닌다는 거는 매우 희귀한 사례였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파다스가 이제 박찬희 선수와 경기를 갖기 직전까지 10승 1패, 최근 전적이 이제 근데 모두 KO승, 그리고 1패는 그 베툴리오 곤잘레스에게 타이틀을 뺏긴 경기, 또한 패배 중에 KO패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뭐 이기고 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예측을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과가 더욱 놀라운 그런 승부였는데, 자 1979년 12월 16일에 벌어졌던 시합입니다. 자 그 시합 한번 다시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학교 복싱부 1등으로부터 박찬희 선수에게 수상하는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승 전자 송사에서 양승지에게 옥골 낙당기를 인수로 진행하겠습니다.
팀장님으로부터 박찬희 선수에게 필승을 가져가는 전문공이 접수됐습니다. 박찬희 선수에게 양 선수 대전에 임한 심판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신 대표님은 미국의 루니 원대차 다음 무신 짜오는 한국의 강규순 역시 무신 짜오는 멕시코의 오마 하다르토
올라와서 이쪽으로 가야 돼. 올라와서 이쪽으로 가야 돼. 올라와서 이쪽으로 가야 돼. 저 때의 저 함성 소리가 아직까지도 엊그제 일처럼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같이 계신 세 분들도 가지실 것 같고 이 경기 다시 보신 예전 올드 팬분들도 비슷한 그런 감흥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45년이 넘은 시합인데 여전히 봐도 새롭네요. 그리고 뭐 지금 저런 시합이 있었어도 뭐 굉장히 명승부가 됐을 법한 그렇죠. 그런 시합이었고 뭐 저 시합으로 인해서 이제 박찬희 선수는 그 세 명의 세계 챔피언 중에도 가장 그 인기 면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죠. 그래서 김성준 선수가 이제 챔피언이었지만 계속 좀 슬럼프 불안한 챔피언. 네, 불안했고 김상현 선수도 이제 챔피언이 됐지만 이제 그 당시에 에스테반 헤수스라는 아주 강적이 뭐 지명도 존재로 뭐 이제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또 중량급이라는 어떤 한계 때문에 그래서 박찬희 선수는 이제 에스파다스를 이기면서 명실상부 플라이급에서는 거의 세계적으로도 적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섰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녹음할 때 말씀드렸지만 챔피언이 된 것이 3월, 1차 방어전 5월, 2차 방어전 9월, 그리고 이제 이 시합이 12월. 그리고 또 쉬지 않고 두 달 후에 그 이듬해 80년도에 2월에 4차 방어, 아넬 아로살. 그 다음에 4월에 5차 방어.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 달에 이제 6차 방어전에서 오고마 쇼제에게 패해서 40일도 안 된 네. 30 며칠 만에 글로를 그래서 낀 거 아닌가요? 원래는 뭐 이제 칸토에게 타이틀 딸 당시에 칸토가 15차 방어전체였거든요. 그래서 칸토보다 더 롱런하는 챔피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으로 보면 정말 그 믿어지지 않는 어떤 하이페이스죠. 뭐 2달, 1달 반, 3달 이렇게 방어전을 세계 타이틀 방어전을 했는데 그것이 독이 됐는지 결국은 뭐 롱런한 예상을 깨고 방어전 숫자는 꽤 많았지만 불과 세계 챔피언 재임 기간은 14개월 정도 5차까지 방어에 성공했지만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은퇴를 눈앞에 뒀던 오구마 쇼지에게 그 어떻게 보면 처참한 그런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타이틀을 상실하고 이후에 오구마와의 2차전, 3차전도 뭐 판정에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결국은 타이틀 재탈환에 실패를 했고 에스파다스도 뭐 이 시합 후에는 뭐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해서 몇 번의 시합을 더 한다면 이제 마지막 시합을 그 슈퍼플라이급 당시 그 WBC 챔피언이었던 그 태국의 원정을 가가지고 푼타라드에게 도전을 했는데 그 시합 역시 뭐 거의 완패를 당하고 그 시합을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파다스는 링을 떠나게 되죠. 익명을 전제로 제가 이제 인터뷰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박찬희 선수 그 캠프에 관련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쭤봤어요. 지금처럼 촘촘히 그것도 논 타이틀도 아니고 15라운드짜리 세계 타이틀 매치를 잡은
이유가 있냐, 이거는 무리가 아니냐 그랬더니 박찬희 선수가 엄청나게 천재적인 선수였던 건 맞는데 연습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다기보다는 이제 경기를 앞두고 뭐 몸을 만들고 그때 체중만 좀 빼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스타일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촘촘하게 잡지 않으면은 체중을 그러니까 못 맞출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게 그 체육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페이스지만 그 당시에는 경량급 챔피언 중에는 저런 페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주니어 라이트 플라이급이죠. 또 WBC 챔피언이었던 그 베네수엘라의 에스타바 같은 선수도 보통 한 달 간격, 한 달 반 간격으로 방어전을 계속했는데 그 에스타바도 사실은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비슷한 그 논리인데 그 체중 조절에 항상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방어전을 했던 것 같고 약간 박리담회 같은 그래서 그 특히 에스타바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챔피언 당시에 뭐 37이나 8이나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페이스로 했다가 결국은 에스파다스도 그 생각지 않은 복병한테 KO를 당했는데 에스타바 선수도 진 다음에 너무 하이 페이스가 아니었나 뭐 자고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 결과론이죠. 그렇죠. 박찬희 선수도 그 당시에 방어전 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자주 하지 않은 거를 못 느꼈는데 후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 뭐 그 페이스 조절도 하고 시합 그 사이에 텀도 만들고 그런 걸 따지니까 왜 이렇게 방어전을 자주 했지? 이게 어떤 그 타이틀을 빨리 잃어버리는 어떤 그 요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생경스럽지는 않았던 뭐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고 방어전이 3차, 4차는 뭐 굉장히 쉽게 갔기 때문에 뭐 3차가 아니고 4차, 5차는 쉽게 갔기 때문에 뭐 6차, 5구마 뭐 이미 한물간 5구마니까 뭐 그 정도 텀이라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생각으로 그때 봤고 5구마 쇼지와 1차전은 정말 그 나라도 좀 시끄러울 텐데 그 굉장히 그 실망을 많이 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시합 결과가 뭐 내용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도 굉장히 안 좋았던 더구나 그것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일본의 이미 세계 타이틀을 수차례 도전과 그 획득과 도전과 실패를 수차례 했던 오구마의 거의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했던 시합에서 졌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경기도 나중에 한번 저희 리뷰 한번 다시 해보죠. 짜증날 것 같은데. 아까 그 익명을 요청했던 그분 얘기에 따르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세계 챔피언이 되면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방어전을 잡는 게 관리였다. 선수가 딴 생각 안 하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당시의 관행이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박찬희 선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당긴 것이지 그렇게 무리한 일정이라고는 그때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다라는 얘기고요. 오구마 쇼지와의 1차전은 1라운드 빼고는 2라운드부터는 뭔가 좀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부진했죠. 또 클린치 상태에서 이 키드니 블로를 맞고 클린치 상태에서 다운당하기도 하지 않나요? 무너지죠. 네. 무너지는데 거의 뭐 그저 바디샷에 간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도 결국 바디샷으로 갔는데 그 시합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고토바님이 발견했는데 그 코티에서 나왔어요. 눈 부상. 예, 저는 이 경기 수차례 봤는데 오늘 처음 발견했네요. 그 오르테가 주심이 그 에스파다스 일어났지만 카운트아웃을 선언하고 세컨에 데려다 주면서 뭐라고 이렇게 어딜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잠깐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눈 부상을 좀 어필하지 않았나 세컨에. 그래서 경기를 나는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된 거는 이제 눈자위가 찢어져서 출혈이 나온 건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좀 안면 골절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흑백 화면이라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그 정도로 구테드 에스파다스가 1, 2라운드에 걸쳐서 너무 많은 정타를 허용을 했고 많이 받았죠. 예. 그 박찬희 선수는 참 놀라운 게 지금 보니까
부티 에스파다스의 상성을 논하기 전에 박찬희 선수의 우선 이 천재성과 그 실력을 우선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1라운드에 이렇게 기습적인 다운을 한 차례 당한 이후에도 전혀 뭐 이렇게 흥분하거나 이렇게 이제 동요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약간 뒷걸음을 치되 상대를 끝까지 상대 공격 패턴을 놓치지 않고 그 아주 그 동체시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잘 발휘해가지고 아주 정타를 매기는데 그게 아주 통렬하게 계속 적중하면서 이게 뭐 이미 초반에 그런 어떤 적중타가 터지면서 그게 또 공교롭게 에스파다스의 그 공격 무투가 맞아 떨어지면서 승부가 갈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 컨디션으로 싸울 수 있다면 박찬희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없을 겁니다. 그 스태미너가 너무 치명적인 약점으로 거론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칸토랑 1차전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른바 칸토의 그 30초 작전을 연기용한 것도 있고 그건 저희가 이제 리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에스파다스 선수가 지금 분명히 싸우겠다고 분명히 의사 표시를 했는데 심판 오르테카 주심이 코너로 데려다주고 카운트아웃 선언했고 에스파다스 선수 코너에서도 별다른 그 항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다스가 카운트 타임이 일어난과 동시에 아마 아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일어난 것 같고 눈을 가리키는 코너로 거가- 데려다 주는 거는 이미 뭐 지금 서준환 씨 얘기대로 퍼스펙티브라 잘 안 나오지만 얼굴에 뭐 상처도 있고 안와 골절 같은 게 그리고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레프리는 선수와 가까이 있으니까 눈이라든지 그 상태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좀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항의가 없어요. 코너에서도 당연히 그냥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박찬희 선수로서는 가장 빛나는 승부가 아니었나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진짜 좋았던 게 고3 이제 끝나고 뭐 대학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보고 있는데 요 시합 이후에 이제 2달 후에 2월 달에 80년 2월에 매주 세계 타이틀 매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박찬희 아로살, 그 다음 주에 김태식 이바라, 그 다음 주에 김상현 싸울 만비해서 야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한 달에 매주 3주를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는구나. 박찬희 아로살 시합을 보고는 역시 박찬희야 그러고 김태식 이바라 시합 보고는 거의 이제 와 우리나라는 정말 복싱 최강이야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김상현 선수가 만비한테 14라운드. 네. 참부를 껴안았지만 어쨌든 제 경험으로는 뭐 그 이후에 백인철, 박종팔 뭐그 외에 수많은 세계 챔피언이 뭐 동시에 세계 챔피언을 5명, 6명 보유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던 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복싱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중도 저 때는 정말 장충체육관이 오히려 만석이었으니까 거의 근데 참 그 어묵한 시기였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도 혼란스러웠죠. 저렇게 체육관의 만석을 이루고 뭐 정말 일제히 자기 일처럼 막 열광해서 하는 거 보니까 저때 분위기가 화면으로나마 좀 체감이 되네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합 끝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링 안으로 뛰어들어요. 요즘 같으면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막 저 동네 뭐 저 슈퍼 아저씨부터 해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선수 그리고 그냥 뛰어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고 선수 막 껴안고 막 손 들고 막 뭐 춤추고 막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는 건가요? 신나서 좋아서 그러니까 요즘 정서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시합 끝나면 그 코치진이라든지 관계자들이 그런 분들 뛰어내느라고 뛰어내서 막 링 바깥으로 내쫓아 버리더라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저때가. 그리고 김태식 대 루이스 이바라 경기는 워낙 이제 강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륜구동차 CF에도 그냥 그 시합 그 경기 장면 일부가 그대로 쓰였고, 근데 그 배터리 광고에도 광고 모델이었죠. 네. 김태식 선수 현대자동차. 예, 그러니까 모델을 따로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경기 장면 내용을. 그대로 그냥 갖다 써서 그래서, 예, 광고에 나오기도 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김태식 선수 세계 챔피언 되자마자 박찬희, 김태식 누가 이길까 이제 그거 갖고 뭐 후에 이제 유명호, 장정구 누가 이길까처럼 물론 이제 김태식 선수, 박찬희 선수가 그 몇 달 후에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잃어가지고 뭐 그 얘기는 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그 김태식 선수가 세계 챔피언 된 그 즈음에 한 2-3달 동안 굉장히 그 두 선수가 붙으면 뭐
한국판 칸토와 에스파다스라는 둥. 아, 그렇죠. 그러면서 뭐 감독놀이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두 선수가 공통적으로 상대했던 선수와의 경기 분석. 그래서 이가라시지. 아넬 아로살, 이가라시. 리키 이가라시 그래서 그 경기들을 막 분석하는 기사도 있고 그래서 그랬죠. 어쨌든 그렇게 세계 정상급 선수가 여럿 있어서 그 두 선수 간의 시합 승패를 갖다가 그 예상할 때 뭐 그때는 좋은 시절이었고, 하여간 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중반까지 그 이후에 어떤 그 세계 챔피언을 다량 보유했던 때와는 또 다른 그 우리나라 복싱의 어떤 황금기였던. 예, 근데 참 지금 이 경기를 보고 나니까 롱런하지 않은 게 정말 이상할 정도의 실력이에요, 박찬희 선수. 왜냐하면 저렇게 발이 빠르고 빠른 발과 진짜 효과적인 콤비네이션에 구티 에스파다스가 꼼짝 못했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일단 저 시절에 플라이급에 박찬희를 대적할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박찬희를 대적할 만한 선수가 거의 없었고, 5분만한테 그렇게 맥없이 뭐 그 당시에는 플라이급을 그래도 나름 지배하던 게 거의 이제 뭐 퇴물급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뭐 베툴리오 곤자레스라든지 뭐 루이스 이바라가 뭐 갑자기 나타나긴 했지만 그 노장들이 많았고, 그렇게 뭐 눈에 띌 만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어디 해외 원정을 가지 않는 한은 박찬희 선수가 그 자국에서 우리나라 홈링에서 지는 거는 거의 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닷없이 그 오그마 쇼즈에게 패배를 당하느라고. 그때 WBA는 거의 그 챔피언 타이틀이 이렇게 투턴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WBA는 그때는 네. 자고래 나면 챔피언 바뀌어있던 네. 시절이니까 한 선수가 두 번 챔피언 되고 또 뺏기고 네. 뭐. 그러다 WBC는 이제 7명 연속으로 1차 방어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에스파다스가 5차에서 실패한 이유는 그 다음부터는 챔피언이 뭐 되자마자 바뀌고, 그러니까 곤잘레스 됐다가 그걸 갖다가 루이스 이바라. 이바라, 김태식, 김태식 됐다가 마테블라, 마테블라 됐다가 라시아르 됐다가 금방 이바라 됐다가 네. 에레라. 뭐 에레라 됐다가 정신없던 시절이라 플라이급은 그렇게 그 정도 선수들이 물고 물리는 경우였기 때문에 박찬희 선수가 오그마만 넘겼으면 뭐 장담 못하지만 훨씬 더 롱런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거는 좀 꿈 같은 얘기인데 박찬희 선수의 승부욕을 자극하고 박찬희 선수가 좀 더 훈련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카드가 예컨대 뭐 90겐 요건의 박찬희라든가 이런 빅카드인데 서로- 물론 시대적으로 조금 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랬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냥 꿈 같은 요즘- 제 머릿속의 기획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면은 플라이에서 어느 정도 방어하고 이제 슈퍼 플라이로 올라간다 그랬겠죠. 슈퍼 플라이로 올라간다 근데 그랬고. 90개 욕구 저는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게 박찬희 선수가 본인 입으로도 자기가 왼손잡이한테 너무 약하다고 그렇게 토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왼손잡이 필리핀어한테 좀 예, 예. 약해가지고. 그 저기 승부 경기가 그 경기 아니에요? 예, 시오니 카르판 심천 다운까지 한번 당하고 근데 그게 칸토 1차전 바로 직전 전초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뭐 칸토가 되겠느냐고 또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찬희 선수도 기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상성도 많이 네. 타는 것 같고 근데 이 경기 내용만 보면은 상성이고 뭐고 저렇게 빠른 발과 저렇게 빠른 콤비네이션과 저렇게 정확한 정타율과 효율적인 어떤 받아치기 뭐 이런 것만 봐서는 정말 기량 자체로는 최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 체력이 없다기보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디가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디샷을 맞으면 급격하게 페이스가 주저앉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본인 혹시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바디 공격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면 공격은 뭐 웬만한 거는 나름대로 그 강성이 있는데 바디 공격에 굉장히 약한 것 그게 같아요. 아니 게다가 지금 공격하는 거 보니까 박찬희 선수가 아마추어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국가대표까지 지낸 그 엘리트 그런 아마추어 엘리트 출신에 대한 우리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박찬희 선수는 공격 루트도 참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해요. 아파가 조금 덜하다 싶지만 원투 스트레이트, 양훅, 특히 양훅의 그 예리함은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근데 저 들어요. 때는 아마추어도 세계적인 그 조류가 그 이후에 이제 포인트 이거 버튼 누르면서 똑딱이가 됐지. 그 당시에는 올림픽 나가면 사모라도 올림픽 나가서 훅 많이 들었는데 뭐. 네, 오심제 네?
5명의 심판이 뭐 4대 1이냐 3대 2냐 이렇게 갈리던 때고 LA 올림픽 전에는 헤드기어도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셔츠를 입느냐 안 입느냐 그 다음에 클린치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였지. 그 다운에 대한 기준이 네. 틀린 거지. 네, 그- 다운도 그냥 클린히트 한번 뭐 미네랄 올림픽, 몬트리올 올림픽 그 복싱 아마추어 결승 보면은 이건 프로복싱 지금 프로복싱보다 더 격렬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가 그 포인트 시스템을 바꾼 거에 대해서 뭐 시합이 재미없었고 이제 점수 따기로 그 글러브 하얀 너클 파트 부분 다 하면은 뭐 포인트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뭐 KO도 많이 나고 그 헤비급 스티븐슨 시합 같은 거 보면 뭐 헤비급 타이틀 매치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몬트리올 올림픽 8강 진출 3명이 누구죠? 플라이급에 박찬희가 있고 또 최충일 선수가 김정- 8강 갔죠. 패덤급 네. 8강 좀 김정철은 갔었고, 못 갔어요. 못 갔고. 한 명이 더 황철순, 네. 황철순이가 벤텀급의 황철순. 네. 그렇게 3명이 8강 갔고 5명이 출전해서 그렇게 38강을 갔죠. 그리고 조금 셋 다 좀 억울하다면 억울하게 졌습니다. 박찬희 선수가 제로골 했죠. 네. 에르난 그 쿠바 쿠바 에르난데스 파데로 3대2 우승했던. 네. 근데 그 판정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 그 꿈의 대표 선수였는데 맞아요. 그때가 결국은 다 프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까지는 또 다 뭐 활동을 그때 하고 나머지 2명 대표가 그 김정철 선수, 네, 주니어 페더급 세계 랭커도 했고 또 한 명이 누구였죠? 김인석인가? 김인찬 선수 아닌데 그 혹시 웰터급의 김동길 아닌가요? 아니, 김동길은 LA 선수는 그 김동길 그 후보고요. 후보 박석규 아니 아니에요. 김정식 그 아닌가? 그 웨이터급의 김주식인가? 김주식 선수. 김주식 선수가 웨이터급이었고 김정철 선수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5명 나갔었는데 그때 플라이급의 네. 박찬희, 벤텀의 황철순, 철순, 헤더의 최충일, 웰터의 김정식, 하나가 누구였지? 라이트급 누가 있지 않았을까요? 김성철인가? 미들에? 미들이요? 김성철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미들 아무튼 근데 그때 예 아쉬웠어요. 아무튼 예 8강 3명. 아마추어 엘리트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공통적인 그래도 약점이 하나씩 보이네. 그게 뭐냐면 약간 내구력이 약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 운동 스타일이 프로하고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구력이 좀 프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 와서 좀 그 프로화 되기 전까지는 뭐 3라운드 뛰던 그 체력하고 뭐 10라운드, 11라운드, 15라운드 뛰는 체력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 박찬희 선수에게 이제 먼 훗날이죠. 그러니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담배를 피셨대요. 아 그래요. 당시 세계대회 매치 올라가기 전에 담배를 두세 대 이제 피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마 후반의 체력 저하는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복서들의 부고 기사를 보고 제일 가슴 아팠던 게 허영모 선수 부고 기사였는데 허영모 선수가 프로로 전향했다면 어땠을까요? 허영호 선수는 프로에서는 대성하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 입으로 자기는 프로 취향이 아니다. 프로 스타일이, 체질이 아니다 이렇게. 스타일. 김주식 선수도 프로 들어와서 뭐 몇 번 안 하고는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고 그냥 은퇴를 해버렸고 황철순도 마찬가지. 유종만 선수도 그랬고 이게 프로 와서 또 재물을 만나듯 하는 뭐 박찬희 선수도 그랬지만 문성길 선수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 실패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최충일 선수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보는 그 아마추어 엘리트들의 그 저기 약점이 그 박찬희 선수는 조금 예외적인 것 같긴 한데 밸런스 대비 디펜스가 약하고 디펜스가 약하니까 자연적으로 내구력이 떨어져서 상대 공격에 굉장히 취약성을 노출하고 그러니까 그 김정철 같은 네. 선수도 굉장히 그래도 기대한 김정철 적죠. 같은 선수 좀 했는데 김주식 그다음에 그 미들급의 김성철인가? 그 프로 데뷔해 와가지고 뭐 한 2번 하고는 그 피터 남복구라고 일본 수입 선수한테 뭐 호되게 당하고 은퇴해버렸고 김주식 선수도 뭐 얼마 안 돼서 은퇴했고 유종만 선수도 뭐 프로에서는 별거 없었고 했기 때문에 황철순 선수도 무패 은퇴 아닌가요? 5점 우승 이제 하고 1KO 승이 1KO에 네. 있습니다. 네. 네, 고바야시 히로큐라는 일본 선수한테 9회 KO를 한번 그 황철순 선수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결혼을 했고요. 그때 아마 그때 이제 결혼한 분이 배구 선수여가지고
태광산업이었나? 그래서 그 황철순 선수 경기할 때 여자 배구 선수들이 링사이드에 앉아가지고 형부 화이팅! 형부 화이팅! 계속 그렇게 응원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억은 전혀 없네요. 아이고 마무리 지시죠. 박찬희 선수의 그 에스파다스전 그 당시에는 사실 못 느꼈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면 조금 레퍼리가 일찍 경기를 끝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명승부는 명승부입니다. 정 박사님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멋진 엔딩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박찬희 선수 대 에스파다스 선수의 경기를 돌려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적인 사실이 현실로서 꿈틀댄다면 한국 프로복싱의 제3의 황금기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